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읗까지 대장정을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 항목에 관한 먼저 고사성어의 의미, 또 고사성어가 갖는 부가가치, 또 고사성어를 알아두면 어디가 좋은가라고 하는 첫 번째 영상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여전히 기억입니다. 그죠? 제가 기억으로 시작된 항목만 뽑아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0항목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좀 알자 고사성어는 출판사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임의로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방면의 고사성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략 1, 2, 3 세 권을 협찬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들만 모아놓은 나를 바로 세우는 사마천의 문장들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라딘의 365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연재했던 하루 한마디 1일 1구라고 하는 365페이지짜리 365일이니까요. 1년이 365페이지짜리 고사성어와 단어들, 명언, 명구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책을 출판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 유튜브를 감상을 하시고 보시고 좋은 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억 항목에 대한 고사성어 개로 시작을 합니다. 47번째 개목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목하면은 개자는 구걸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은 무협소설에 나오는 여러 파와 방파라고 하죠. 또는 방파 가운데서 개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개방. 개방은 뭐냐면 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 아닙니까? 소호강호라고 하는 김용의 대표 작품인 소호강호에 보면 개방파 나옵니다. 요 개방파, 거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지들이 모인 파가 개방인데 이 개목의 개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목자는 목욕할 때 그 목자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은 머리 감을 물을 구걸한다 라는 뜻입니다. 개목은. 목자는 우리가 목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구별하지 않잖아요. 목욕하면 그냥 목욕탕 가가지고 또는 샤워할 때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목과 욕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목은 머리카락을 감는 것을 목이라고 하고요. 욕은 몸을 씻는 것을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리들한테는요, 되게 닷새마다 한 번씩 휴가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째 근무했어요, 옛날에도요. 이걸 저는 무슨 휴가냐 그러면은 머리 감는 날이에요.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닷새 동안 머리 안 감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목입니다. 그래서 개목 하면은 머리카락을 감을, 머리감을 물을 구걸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몰라도 되는 단어 같은데 꼭 이거 알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그게 아니고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마천 사기 외척 세가에 보면요, 한나라 문제라고 하는 황제 아내, 그러니까 황후죠. 두 황후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는데요. 이 두 황후는 어렸을 때는 민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 가난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동생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이별을 해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씨가 황후가 됐잖아. 지존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 남동생인 두광국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탄광 가서 일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가지고 어찌어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 누나가 황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안으로 무작정 올라옵니다.
고생한 끝에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넣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금 황후께서 내 누님 같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뽕따로 뽕나무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두광우가 보니까 어릴 때 자기 남동생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더 확실한 증거를 네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누이는 제가 서쪽으로 갈 때,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기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서쪽으로 갈 때 저와 역참의 숙소에서 헤어졌는데, 누이께서 쌀 씻은 물을 구해다가 제 머리를 감겨 주었으며 또 밥을 구해 저를 먹인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그죠? 자, 역참 숙소에서 헤어졌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을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밥도 먹이고 머리를 감겨줘야 되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쌀 씻은 물을 구해와서 머리를 감겨줬다는 거죠. 이건 친형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실제 상황이 아니고서는. 황후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동생아. 그래서 눈물, 콧물, 사마천 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시정들도 함께 통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슬퍼했으면. 그래서 동생을 두광국을 불러가지고 동생과 누나가 재배하고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다 찾았다라고 하는, 한나라 초기 때 이 황실의 황후 가족이 제외하는 상봉하는 아주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 나온 단어가 계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두 누나와 남동생의 헤어지는 장면, 또 헤어질 때 그때 상황을 정말로 제대로 두 사람이 친 동생과 누나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죠? 증명 자료로서 쌀뜨물을 구해가지고 머리를 감겼다라고 하는 계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훗날 계목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동생이나 아이를 무척이나 아낀다라고 하는 뜻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계목, 굉장히 한편의 드라마를 보게 만들어주는, 또 감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단어였지만 듣고 보니까 재미있으시죠? 그죠? 계목이었습니다. 물을 구걸하다. 근데 이제 물이 쌀뜨물이다. 그런 이야기죠. 48번째, 개원전류라고 하는 네 글자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뜻풀이를 먼저 해드리면, 개원 10개자, 그 다음에 근원 원자잖아요.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흐름을 전략한다라는 것은 이제 돈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순자 부국편을 비롯해서 여러 책에 이 개원전류와 관계되어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그 원조는 공자님입니다.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백성이 풍족하면 군주가 어찌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군주가 어찌 풍족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백성들이 잘 살면 임금도 잘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금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해버리면은, 그죠? 백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이 못 살면은 임금도 못 사는 것이고, 백성이 잘 살면 임금도 잘 살게 되는 것이지, 백성이 못 사는데 임금이 막 풍족하게 쓰고 낭비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이 천시의 화기를 얻고 사업도 순서에 맞게 진행한다면 이는 재화의 원천이 된다. 세금을 거두어 국고에 저축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써버릴 수 있는 것이다. 왜? 재물이라는 게 흐르기 때문이다. 재화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신중하게 그 화기를 길러 낭비를, 지출을 절제하는 한편 재화의 원천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원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은 개발해가지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씀씀이는 줄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창고가 넉넉해지고 백성의 살림도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도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국고가 비게 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소비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만이 살림이, 그죠? 균형을 맞추고 또 튼튼하게 그 집안이 유지가 되고 국가의 재정이 유지가 되듯이 특히나 권력자들이 사치하고 낭비하게 되면은 국고가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비가 중요한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낭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하고 소비하는 부분들은 절제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자성어가 개원절유였습니다.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경제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요. 개위리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는 제가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개자죠.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위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자는 한문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특히 한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위자, 우리가 하위라고 하죠. 무엇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치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때는 for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이익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 화식열전 때문에 2000년 동안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잖은 학자가 돈 이야기하고 권세 이야기한다고 수구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제 유가가 유교화 돼 가지고 경제와 상업을 천시하면서 사마천이 남긴 화식열전을 비롯해서 부자들에 관한 기록이나 경제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한쪽으로 치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 얘기하면은 점잖지 못하고 뭔가가 좀 속된 사람처럼 치부를 해버렸어요. 화식열전이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근대 이후로 서양 열강에 뒤지면서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화식열전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집중이 됨으로써 이제는 화식열전은 사마천 사기 130권 가운데에서 최고의 명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주받은 명편이자 걸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식열전에 보면 사마천은 인간의 본능이 뭐냐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눈은 좋은 걸 보고 싶어하고 입은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고 몸은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거를 일일이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천하가 희희낙낙 몰려드는 것도 모두 이익을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희희낙낙 몰려든다는 건 뭐냐면 시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는, 뭔가 거기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 천하가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도 결국은 이익 때문에 떠나버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전부 다 이익 때문에 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인 임치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임치는 제나라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산동성에 해당되는데, 임치성을 사마천이 어떻게 묘사하냐 그러면요.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은 물건을 사고 팔러 가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부대껴서 흘리는 땀이 비가 돼서 내릴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흘리는 땀이 비가 돼서 내린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번화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한 2300년 전 전국시대 때 이런 임치라든지 조나라 수도였던 한단이라든지 이런
도성들의 인구가 30만에서 약 50만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2300년 전에 30만, 5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사마천의 화식열전은 특히 사마천의 경제관은 위선적인 유가의 경제관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던, 그리고 그 경제관을 부정했던 아주 탁월한 경제인식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그 인식이 계승되고 발전되지 못하고 결국은 유교에 의해 가지고 탄압당하고 억제당하고 천시당하는 바람에 또 이 영향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죠.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주작이 국교화됨으로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상인들이 천시당했고, 그죠? 상업이 천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다. 계위리, 모든 것이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마천의 경제관, 또 인간의 본성을 통찰한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계위리였습니다. 자, 50번째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김영수의 좀 알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자성어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단어, 명언, 명구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간혹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두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알아두면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꼭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계자추는 기원전 7세기 진나라 인물입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는 오늘날 산서성, 중국말로 샨시성이라고 합니다. 산서성 쪽에 위치했던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진나라의 공자로 태어난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버지 헌공이 젊은 첩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형님, 중이의 형, 태자죠. 태자 신생을 죽이는, 결국은 여의가 모함을 해가지고 신생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에게 또 마술을 뻗칩니다. 여의하고 아버지가. 결국 이 중이라고 하는 공자가 망명을 하게 돼요. 얼마나 망명하냐면 19년 동안 망명합니다. 장장. 42살 때 망명길에 떠나가지고 진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임금이 됐을 때 나이가 61살입니다. 한갑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약 5, 6년 동안 진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춘추시대 때 두 번째 폐주가 되는 사람이 이 중인데 바로 진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문공 중이의 19년 망명을 수행했던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유명한 공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계자추입니다. 그 호언이라든지 구범이라든지 이런 조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망명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계자추가 들어있는데, 계자추는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요, 진문공이 망명 생활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그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 가운데 굶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밥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거의 배를 골아가지고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 몰렸을 때 계자추가 나서서 자기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서, 인육국이죠, 그죠?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쓰러진 진문공 중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일화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할고봉군이라고 합니다. 허벅지살을 떼어서 임금을 봉양했다,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중이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수행 공신들한테 전부 다 벼슬을 줬는데 계자추를 빠뜨린 겁니다. 계자추는 뭐 탁월한 다른 행정 능력이나 정치적 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조도 대단히 절개도 아주 굳고 또 뜻도 고상했던 인물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정치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진문공이 이 계자추에게 벼슬을 주는 농공 행상을 하는 데서 계자추가 빠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왜?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임금이 굶어 죽을 뻔한 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임금을 살린 사람한테 상을 안 줘? 벼슬을 안 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풍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용 한 마리하고 5마리 이무기가 떠돌다가 용이 하늘로 성취했고 나머지 이무기 4마리도 모두 구름 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한 마리만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문공은 이제 용이잖아요. 용이 됐어. 이제 승천했어. 임금이 됐죠. 그 용을 수행하던 이무기 5마리 가운데 4마리는 전부 다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얘기는 벼슬 한 자리씩 다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집을 찾았다는 얘기죠. 근데 한 마리만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게 계자추죠. 이게 궁궐 문에 방도 붙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이게 이제 문공의 기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공이 아이고야, 내가 계자추를 잊어버렸네. 계자추를 수소문을 합니다. 찾아라. 알고 봤더니 계자추는 이미 나이든 어머님을 모시고 면산이라고 하는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벼슬의 뜻을 버린 겁니다. 지조가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공은 그러니까 더 미안해진 거죠. 그래서 더 계자추를 불러내가지고 벼슬을 주고 싶은 거야. 사람을 계속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안 나와요. 키오크 문공이 불러내가지고 계자추한테 상을 주고 싶어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게 뭐냐 하면 봄날에 면산에다가 불을 지른 겁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계자추가 산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계자추하고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아들의 뜻을 지켜주기 위해서 두 모자가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타 죽습니다. 문공이 얼마나 또 후회가 됐겠어요. 그래서 불이 꺼진 다음에 시신을 다 찾아서 안장을 해주고 끌어안고 죽었던 그 나무 둥치를 캐와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어요. 그 신발 만들어 신으면서 이게 이제 나무 신발이니까 걸으면 딱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소리 날 때마다 이제 계자추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족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격자에다가 아래 한자, 발 아래. 신발 뒤꿈치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 족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무너무 귀하고 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공한테는 신발 밑에 딱딱딱 소리 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계자추잖아요. 그러니까 발 아래 하면은, 신발 아래 하면은 계자추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친한 관계, 친구 사이 이런 인간관계를 얘기를 할 때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친구한테 부를 때 조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대여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계자추가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자추가 타 죽은 그날은 불에 태운 음식이나 데운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식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자추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사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자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의 중국의 산서성, 샨시성에 가면은 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면산에 가면은 계자추 무덤과 지금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자추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성되어 있는 계자추와 계자추 어머니 상입니다. 계자추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전설과 다양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면산은 풍광도 좋고요, 아름답고 볼만합니다. 혹시 중국 갈 기회가 있으면 면산 한번 가셔서 계자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자추였습니다.